앉아서 하는 대학 탐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면서 최근 하버드보다 낮은 합격률로 우리를 놀라게 한 곳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학생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로는 친하게 지냅니까? 어떻습니까? 네,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다들 바빠가지고 네. 그냥 뭐 무소식의 희소식인 것처럼 지내요. 맞는 얘기. 역시 또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네? 결국 같은 얘기예요. 네, 잘은 못 만나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회장님, 이 합격률 기사 보셨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0.8%. 와, 이 실제 그렇죠? 저희가 작년부터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네, 합격률은 계속 1%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년이 많이 뽑힌 편에 속하고 이 올해는 아마 200명 아래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200명이 국적이 한 70개 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와, 굉장히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 뭐 어느 나라는 더 주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그거는 없는데 이제 네. 매년 좀 많이 뽑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음. 이제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브라질 학생들도 많고 한국 학생들도 꽤 있고 어허. 네.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많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나라 학생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네.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되게 뭐 대학을 보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하면은 거기 이제 선후배들끼리 많이 오고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특정 나라에서 좀 많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륙별로 이렇게 주어진 수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쿼타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없다. 네. 어떤 분들에겐 되게 생소한 학교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뭐 늘 한국 교육 제도에 뭐 제가 적응을 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도 약간의 불만과 늘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어쩌다가 EBS 다큐에서 런닝머신 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EBS 교육 다큐 보다가 알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네. 러닝머신 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그걸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랜덤하고 우연이었다. 우연이었다. 네. 보자마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고 있던 원하던 그게 이렇게 구현되고 실제로 검증이 된 거네 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야, 어떤 걸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뭔가 네. 학생들이 훨씬 더 참여하고 음흠. 그리고 뭔가 그런 디스커션 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 그리고 뭔가 지식 자체는 약간 배우면 잊어먹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식 위에 그 너머에 뭔가 메타 지식적인 그 지식에 대한 지식 뭐 그런 걸 알고 싶었는데 그런 딱 지점들을 찔러주는 학교여서 네, 되게 인상 깊게 보고 그러다가 유학 갈 기회가 있을 때 맞아 그 학교가 있었지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 미네르바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같은 이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미네르바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대학교이고 그 친구 자체도 되게 특이했어서 특이한 친구가 가는 특이한 대학교구나 라고 들었는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하버드보다 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슬로건 때문에 되게 이런 학교가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 지원할 때는 크게 관심 갖고 있지는 않다가 대학 원서가 거의 다 마무리될 때쯤 우연한 계기로 조금 지원해볼까 해서 지원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박유빈 학생도 특이했어요? 네.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좀 객관적이죠. 네. 저는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너무 비싼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서 미네르바가 또 학비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학들 위주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를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싼 거지 등록금 자체가 저렴한 편은 아니고 그리고 또 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데들은 보통 성적 순으로 매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마 얼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양도 굉장히 후해서 실제로 90% 이상 학생들이 네.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비가 싼 건 아니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afford 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을 한다? 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인 가격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600? 네. 1,700? 한 학기예요? 네. 1년에 3, 4천만 원. 근데 이게 비싼데? 그쵸,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한국 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너무 비싼 금액인데요. 개인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외국인 신분에서 미국 대학교를 가려면 1년에 정말 딱 1억 원이 들어요. 근데 학비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고 기숙사비 뭐 2, 3천만 원 따로 들고 그다음 생활비까지 들면 거의 1년에 호가 1억 5천 이상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제공받으면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저렴한 편인 거지 가격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렴한 건 아닙니다. 학비만 3천만 원 넘는 거예요? 1년에? 네. 기숙사비 포함해서 네. 1년에 3, 4천 정도인 걸로 알고 기숙사비 있어요. 포함이요? 네. 괜찮네. 네. 밥도 주고요. 아니, 밥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근데 아마 생활비를 따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가능하고 네. 장학생의 경우에 네네.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이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재학생 3분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이곳에 없는 3가지. 자, 보통의 대학에는 없는 3가지가 있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캠퍼스. 에이? 캠퍼스 없어요? 본부 같은 캠퍼스도 없나요? 본부는 이제 사무 직원분들이 계시는 본부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교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고 미국 학교인데 저희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캠퍼스가 따로 없어요. 와. 그럼 어디서 공부를 하나? 일단 저희가 포럼이라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의를 포럼을 통해서 듣고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보다 이제 기숙사 내에서는 학생들끼리 소통을 하거나 뭐 다양한 클럽들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위로 저희가 각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차원에서는 뭐 City as your campus, 그래서 도시가 너희의 캠퍼스다 해서 뭐 맨발로 종횡무진하면서 도시를 온몸으로 느껴봐라라고 말하는데 명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는 그러면 한 곳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 곳에 있어요? 기숙사가 저희가 7개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7개 도시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매년 달라지는 상황이긴 한데 가끔가다 뭐 기숙사 2군데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건물에 통합돼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도시들은 모르겠지만 서울은 일단 미네르바 건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새를 들고 산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근데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들 캠퍼스가 없다고 하시면 이게 너무 이제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잘 그려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설명을 하면 건물 하나가 있고 기숙사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도서관은 어디 있고 뭐 카페테리아는 어디 있고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거 정말 아무것도 다 없고 딱 방에 침대만 있다. 책상 하나 이렇게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페테리아 없고 주방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요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리해서 먹고 뭐 나가서 사 먹고 싶은 친구들은 사서 먹고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그 나라를 또 문화를 경험하는 게 음식이 되게 큰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요리하는 문화도 있고 정말 기숙사 건물 하나에 그 건물도 심지어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새들어서라서 다른 랜덤한 사람들도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1, 2층은 뭐 스타트업 뭐 회사 어떤 사람들이 쓰고 2, 3층은 또 다른 사람들이 새들어와서 쓰고 뭐 3, 4층을 저희가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진짜 도시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3분 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년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7개 도시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학기마다 다르게 돌아다니니까 거의 겹치지 않죠. 근데 뭐 또 코로나로 약간 일정이 차질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은 갈 수 없었죠. 그래서 뭐 또 겹치기도 하고 되게 유동적으로 잘 바뀝니다. 보통은 한 기수 빠지면 다른 기수가 들어와서 겹치지 않는다. 야, 이게 재밌는 시스템인데요. 아니 그럼 아까 그 3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에 기숙사비도 포함이에요? 네, 아까 말한 3천만 원 정도에는 기숙사비는 포함입니다. 포함이고. 그럼 옮길 때 항공료는요? 항공료는 이제 뭐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 중 몇 명이 이제 다음 학기에 미국을 잠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숙사비를 일주일 정도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유동적으로 비용도 책정이 되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공료도 가끔 지원해 줄 때가 있나 봐요. 부득이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사전에 장학금을 신청할 때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하지만 필히 방문해야 되는 사정이라면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해 필히 줍니다.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캠퍼스가 없는 대학인데 기숙사는 있고, 기숙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숙사가 아니라 단순히 잠과 간단한 취사만 가능한.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대학교에 굳이 캠퍼스가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교는 어쨌거나 미네르바에서는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치부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공간 내에서 대부분 저희가 뭐 학생들하고 인터랙션도 하고 뭐 요리를 하면서 뭐 다양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요즘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면 결국에 굳이 캠퍼스가 2022년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냥 서울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7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게 각 도시나 이제 각 지역마다 문화가 있는데 문화를 글로 배우는 거하고 그렇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서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를 가면은 선배들한테 들은 게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한 4개월 정도 한 학기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내고 있으면은 환율이 한 25%가 달라져 있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듣지만 가서 직접 경험해 보면은 뭐 쌀 사러 갔는데 갑자기 막 가격 20% 올라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뭔가 깊게 관여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걸 느끼겠죠. 상당히 재미있는 학교면서 의미가 있는 학교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세 분 학생은 같은 학년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나요? 그 기숙사에서?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네르바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처음에 와서도 되게 놀랐던 게, 보통은 이제 학교를 가면 노는 친구들 무리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와 친해질 수 없잖아요. 한정된 시간이 있고 나라는 사람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와 시간을 보낼 수 없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미네르바는 정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되게 놀랐던 게,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막 요리를 한 다음에 누가 이렇게 냄비를 들고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막 네다섯 명이서 모여서 어디 내려가요. 그래서 너 어디 가?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뭐 공원에 간대요. 너도 갈래?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냄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놓고 와,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 만났고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그냥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속된 말로 이제 복도에서 복도까지 되게, 그러니까 건물도 되게 작아요. 시설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한 복도에서 한 복도 끝까지 화장실을 가는데 한 1시간에서 30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들 너무 사교적이니까 화장실 가러 딱 나가면 안녕 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한 10분 지나고, 그래서 나 화장실 가야 돼, 안녕. 그러면 다른 친구 만나서 또 한 30분 얘기하고서 나 이제 진짜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또 가면 또 다른 친구 만나서, 네, 되게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자. 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해져요. 그러면 진짜 그런 외향적인 학생들만 주로 학교에서 뽑는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제가 일단 내향적인데요. 네. 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말 너무 잘하는데. 말을 너무 아니에요. 잘하셔가지고. 이제 캠퍼스가 처음에는 저도 그냥 뭐 캠퍼스가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캠퍼스가 없다는 게 집이라는 공간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외향적인 아이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혼자 뭐 다양한 경험들을 복습하고 다시 깨우치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내향적인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서 내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저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만의 공간을 그 도시마다 찾아서 거기 가 있거나, 네,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네. 아니 그럼 뭐 기숙사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뭐 사감 이런 분은 안 계세요? 통금은 없습니다. 네, 통금은 없고 사감부는 그러니까 사감 느낌으로 뭔가 그렇게 계시진 않고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느낌으로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캠퍼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또 없는 게 뭘까요? 시험. 와우. 대학에 시험이 없어요? 시험 안 봐요? 진짜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다들 얼굴이 편안하구나. 네? 한 학기 동안 전혀.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 없어. 네, 지금 한참 스트레스 받을 기간인데 전혀. 시험 기간이 네. 없어서 늘 시험 기간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게 시험이 없다는 게 저희가 뭐 문제 형식으로 딱딱딱 출제가 돼서 이제 뭐 문제지에 저희가 답안을 써야 되고 답안지가 있고 그런 시험이 없다는 거지 저희도 다 네 뭐 보고서를 내야 되고 레포트를 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되고 네 저희는 대부분의 지점이 다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1학년 때는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교육과정을 들어요. 그 코너스톤이라는 교육과정인데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들이나 스킬들을 축약해서 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채점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 디자인했는지도 저희가 채점을 하고 뭐 과학,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통계래 저거 설문조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다양한 개념들을 저희가 배우고 과제를 통해서 그 개념들을 채점해서 네 그렇게 성적이 도출됩니다. 네, 기존 대학의 시험이 약간 지식을 배웠냐? 그럼 잘 배웠어? 점검하는 식이라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데 있어서 태도를 익히고 그걸 잘 익혔니를 점검하는 그걸 과제에 적용시켜보는 네, 그런 의미의 과제, 그러니까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 제출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가 한 어느 정도 빈도로 나와요? 개수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2, 3주에 한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때는. 근데 이게 과제마다 되게 깊이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달라서 되게 오래 걸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일찍 시작하고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해요. 저희가 매 수업마다 채점이 돼요. 아, 맞아. 수업의 수업이요? 태도나 네. 말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할 아. 때 하고 끝에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데 내가 이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냐 아니면 뭐 수업을 잘 들었냐를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채점이 돼서 이제 점수가 실제로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시험이 없다고 해서 나 공부 안 할 거야 뭐 미네를 봐야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아카데믹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시기에 정해진 양의 뭔가 문제나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이거는 거의 뭐 평소에 행실을 말할 수 없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가 적는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채점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그게 그냥 단순히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좀 즐기기도 하지만 아니, 그 온라인 수업이지만 교수님은 계시는 거죠? 교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히려 온라인 소규모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좀 더 친밀하고 네. 그리고 학생 수도 많지 않으니까 뭐 교수님이랑 오피스 아워라는 뭐 1대1 약간 한글로 하면 멘토링? 그런 것도 되게 긴밀하게 네. 그럼 일반 수업에서는 1대 몇으로 수업이 되는 거죠? 저희가 20명 맥스인 걸로 알고 있고 20명? 그 다음에 대부분 한 10명, 15명 언저리에서 진행합니다. 딱 괜찮은 숫자네요. 네네. 조 활동하기에도 딱 네. 좋고. 근데 다 각자 다른 방에 있는 거죠? 기숙사 근데 사실 어디서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막 카페에서 진짜 들어 화장실에서 듣는 친구도 있다. 네. 야, 진짜 모든 수업을 태도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태도 점수? 안 들키면 되죠. 아, 화장실 아닌 척 하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변기만 안 배경해놓고. 보이는데. 그렇죠. 옮겨 다니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수업 전에 사전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저희 수업 방식은 플립러닝이라 그래서 먼저 사전 자료들을 던져주고 그것을 이해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약간의 그 짤막한 뭔가 과제들을 줘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준비해 가면은 수업 시간은 오히려 그거를 같이 나눠보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살짝 피드백과 코멘트를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디스커션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럼 시험만 없고 다 뭐 웬만한 게 다 있는,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가끔 그 생각하죠? 네. 효율적인 어떤 교육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전체가 다 영어로 이루어집니까? 그럼 수업과 생활 모두가? 네, 미국 학교고 모든 수업과 모든 자료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영어 못하면 못 가네, 학교를. 네.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영어가 되게 어눌한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의 영어 수준만 필요하고 저희가 사실 이제 입학하고 그다음에 학교 들어오기 전에 시험을 2번을 봐요. 영어 시험. 영어 시험하고 수학 시험하고 코딩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뭐 아. 떨어지면 학교를 못 와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성적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저희가 따로 SSS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가르치는 그런 그런 시스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그냥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알아들으면 되지. 굳이 엄청난 영어 실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나와서 뭐 영어를 쓰는 환경에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데 물론 어릴 때부터 뭐 학군이나 여러 영향 때문에 영어에는 많이 노출돼 있었지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 면접이나 그러니까 입학 시험에서 면접 혹은 그런 과제들에서 뭐 지문 이해할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뭐 수려한 용어 언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의사 표현만 제대로 하고 근데 오히려 그 의사 표현의 생각의 깊이나 그런 것만 묻어 나온다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이 친구를 서포트해서 같이 데려가고 싶고 오히려 더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전 느낀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영어 좀 부족한 학생을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이것도 장학금 제도의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 아까 그 생활비 지원해주는 거의 일부가 학교에 어떤 일정한 뭐랄까 일의 대가로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근로장학생.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뭔가 코딩 또는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한 학년에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래서 너는 이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임무를 수행하여라 하면 그 학생들이 여름 또는 학기 중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장학금을 대가로 받고. 그렇죠. 저번 학기 때 제 룸메이트가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 코딩을 엄청 잘하는 코딩 천재였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진행해서 그 본인 아래 학년들 코딩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같이 코딩 수업 자료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인턴으로는 구글에 가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코딩 천재인가 봐요. 와, 근데 방금, 그러면은 우리 새 친구들은 코딩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지금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유일한 인문학이거든요. 지금 아. 둘은 코딩이고 저 혼자 인문학인데 이게 미네르바 수업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 게 수업 때는 사실상 무언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우고 교수님들로부터 elaboration이라든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를 배우지 사실 대부분의 개념을 익히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전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코딩도 배운 적이 없고 뭐 다들 한다고 미적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뭐 혼자 좀 애 좀 먹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리소스도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또 칸 아카데미라는 훌륭한 리소스가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알아서 배웠습니다. 어느 수준 정도로 해야지 입학할 때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코딩, 수학 이런 거에 뭔가 그 기준치가 높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 너머에 코딩은 어찌 보면 결국은 논리력이잖아요. 비판적 사고력.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친구가 그런 포텐셜이 있다 하면은 그러면 뭐 코딩하는 뭐 자료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은 우리가 붙여줄게. 우리 장학생 쓰면 되니까 뭐 붙여주고 오히려 그래서 포텐셜을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잠재력은 뭘로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뭐 면접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로 만든 뭐 창의성 테스트 그리고 뭐 면접도 길게 보면 대충 나오고 또 뭐 자소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솔직히 저도 명확히 어느 지점에서 그걸 다 뽑아내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되게 기막히게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뽑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뭐 저도 맞는데 근데 주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애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특색 있고 똘똘해서. 근데 회장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어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분도 지금 쓱쓱 나오는 그 단어나 이런 게 좀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한국 학생들 영어 되게 잘하던데요. 그냥 딱 토플 한 100점 이상 나올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8, 90점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전문가님이 그 정도면 엄청 높은 점수라고 했는데 만점이 없네. 120점일 그러니까. 거예요. 높네. 그렇죠. 120점 만점에 미국 100점 나올 대학교니까요. 정도면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대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하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런 교육을 원해서 오는 거면 충분히 노력할 거라고 충분히 해야 생각이 된다. 들고요.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생활하면서 개선될 수 있다. 네. 좋아요. 미네르바에 없는 마지막 것은 무엇일까요? 입학 기준. 입학 기준. 간단한 테스트는 하잖아요. 영어, 수학 이렇게. 이건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네. 입학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첫 학기에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의 창립자인 벤 넬슨과 같이 점심 또는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만났을 때 도대체 입학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는 거냐 하니까 매년 그 공식이 있대요. 특별한 바가 있는데 그걸 매년 여름에 자기가 혼자서 세팅을 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정한 임의의 선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학교가 워낙 작은 학교이고 이런 교육 방향성을 지향하려면 소수이어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선을 잘못 세팅해서 막 300명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럼 망한다. 어쩔 수 없다. 자, 알아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알려줄 생각도 없지만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무조건 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조건 통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외국 대학, 특히 미국 대학 대부분이 입학 기준을 공개를 안 해요.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요강이라고 해서 뭐 이 과별로 몇 명을 뽑겠다, 아니면 뭐 정시로 넘어가 뭐 이 점수를 최저를 맞춰라 뭐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입학 기준이 있더라도 존재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fit이라는 약간 용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구글도 마지막 면접은 너는 구글에 맞느냐라는 그런 fit을 본다고 하는데, 약간 미네르바가 원하는 뭔가 색깔과 그리고 그들이 정한 그 기준선 그거를 넘으면은 그런 넘는 학생을 아까 말한 대로 기막히게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되게 뿌듯해서 재밌어요. 지금 벌써 한 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기가 막히게 뽑혔다. 네, HC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하라고 배워서. 아, 당연하죠. 네. 요즘 이제 그렇군요.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성적 이런 건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입학 과정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교 성적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 제출은 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희가 입학 기준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적이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저희 이제 같은 학년에 심지어 한국인 중에 IB 교육과정을 들은 학생 중에 IB 교육과정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정말 딱 공부만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완벽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저는 그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학생하고 저하고 다른 특징과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성적이 반영되는 정도도 달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은 그냥 참고만 할 뿐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기존 입시 과정에 6가지 성취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거죠? 본인이 정말 몸을 담고 그 다음에 열정을 정말 불살라서 했던 성취들을 기록하는 공간인데 이게 뭐 한국 학교에서는 뭐 봉사활동을 기록하라, 뭐 몇 권 책을 읽었는지 써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네르바는 한국 대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대학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책에 대한 액세스가 동일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봉사활동에 대한 동일한 액세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직접 본인이 성취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 서류들 중 몇 개는 뭐 본인이 전쟁 나간 케이스도 이제 성취를 쓴 학생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한국에 있는 다른 학생들처럼 봉사활동을 뭘 했다, 교내 토론 동아리를 했다 그렇게 쓴 학생들도 있고 본인이 이룩했던 것들 중에 정말 값진 6개가 굳이 아니어도 돼요. 몇 개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저도 들은 예시 중에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는 자기 아빠랑 동생이랑 집 앞에 정원을 뭐 한 달에 걸쳐서 가꾼 얘기를 성취로 쓴 친구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뭐 화학 논문을 제출해서 저널에 제출하고 그런 것도 쓴 친구도 봤습니다. 방금 두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입학할 때 성취는 이제 내가 가장 뿌듯해한 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들어와서 너는 뭐 그때 뭐 썼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방금 두 학생도 얘기 들어보니까
꼭 잘한 일, 뿌듯한 일보다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일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이기도 하잖아요. 성취라는 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부 학업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보낸 시간일 수도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미네르바는 핏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 가치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취라는 건 함축적으로 담아서 내가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성취를 적을 때 뭐 글자 수 제한은 없어요? 저희가 200글자 제한이 있습니다. 200자 말고 200글자.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또 기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숫자?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걸 해왔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성취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고, 네, 그런 숫자들도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그 200자 내에 함축적으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되 개량화하고 그 개량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임팩트를 뭐 개인의 측면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사회에 미쳤는가를 잘 담아내야 합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다른 학교는 보통 recommendation letter라고 해서 이제 추천인 편지? 추천서를 봤는데 저희는 그거 외에도 업적마다 증거물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활동을 했다 하면 이거에 대한 증거 또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남긴다든지 편지를 남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또 생각나는 게 극단에서 잠깐 활동했던 거를 적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저희 극단 연출님 이메일이랑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어서 내고 설마 연락하겠어 했는데 전화 일주일 후에 이메일로 야 너희 연출이 답장을 안 하시는데 이거 어떤 일이냐 연출님이랑 연락해봐라 그래가지고 우와. 연출님께 연출님 이메일 확인해 주세요 해서 직접 연출님이 학교에다가 다시 뭐 네, 우지호 학생은 이런 활동을 했었고 제가 보증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스펙이 조작이 안 되고 네. 네, 정말 끝까지 지옥까지 추적하는.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